청취자분께 오늘은 정말 법정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또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한 남성의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한 그가요. 법원 판결로 자신의 남동생의 법적 아버지가 된 사건입니다. 아,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네, 바로 미국 라스베가스 출신의 26살 남성 로건 기포드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은 뭐랄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섭니다. 한 개인의 정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적 난세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맞습니다. 단순히 엽기적인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사건을 상세히 다룬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바탕으로 사건의 발단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었던 질문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사건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 특히 그 논란의 중심이 된 DNA 검사의 미스터리, 그리고 법원의 고심 끝에 내려진 판결, 또 이 모든 과정을 겪어낸 당사자 로건의 목소리를 청취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네, 그 복잡한 과정들을 한번 따라가 보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 볼까요? 먼저 사건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로건 기포드, 현재 26세의 라스베거스 거주 남성입니다. 네.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가 16살 때였어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정말 충격적인 신고를 하면서부터입니다. 16살 때요? 어린 나이였네요. 그렇죠. 그 내용은 정말 입에 담기조차 힘든데요. 자신이 10살 무렵부터 친어머니인 도린 기포드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받아왔다는 그런 끔찍한 주장이었습니다. 와, 친어머니에게서요? 네, 이 신고는 곧바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근친상간 혐의 수사로 이어졌죠.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당시 어머니 도리는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군요. 네, 하지만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2015년 도리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 유죄가 인정됐군요. 그런데 로건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수감 이후에 생부인 시오도어마저 당시 10대였던 남동생의 양육 책임을 뭐랄까 사실상 방기하면서 결국 로건이 어린 나이에 동생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떠맡게 된 거예요. 아, 생부가죠. 그러면 로건이 동생을 키우게 된 거네요. 네, 피해자였던 그가 졸지의 가장의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정말 기구한 운영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비극적인 상황의 연속인데요. 그렇게 동생을 돌보던 로건의 마음속에 끔찍한 의심 하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의심이요? 어떤 의심이죠? 바로 남동생이 태어난 시기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간과 겹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네, 단순한 형제 관계를 넘어서는 어쩌면 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게요. 이 의심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로건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의 문을 두드립니다. 남동생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해달라면서 매우 정밀한 고급 DNA 검사를 요청하는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텐데 그래도 진실을 밝히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DNA 검사에서 이 사건을 더욱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였길래요? 검사 결과 로건 자신과 그의 생부 시오도 이 두 사람 모두 남동생과 99.9% 유전적 일치율을 보인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잠시만요. 99.9% 일치율이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둘 다요. 보통 친자 확인 검사는 한 명을 특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정말 혼란스럽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과학적 딜레마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가능했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유전학적 유사성에 대해 잠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아버지와 아들, 즉 로건과 그의 생부 시오도어는 일천관대의 직계 혈족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매우 가까운 남성 친족 사이에는 Y 염색체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유전 정보를 거의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아,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군요. 네, 따라서 일반적인 친자 확인 검사에서 사용하는 표준 유전자 마커들만으로는 이 두 사람 중 누가 동생의 생물학적 아버지인지 명확하게 구별해내기가 극도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특히 이 사건처럼 근친상간이라는 비극적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복잡한 혈연 관계에서는 그 구별이 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로건 측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검사를 진행한 기관에서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정밀 검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전학적으로 거의 동일인 수준의 연관성을 보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니 이건 정말 법원으로서도 엄청난 난제였겠네요.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과학적 증거라고 여겨지는 DNA가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든 셈이니까요. 정확합니다. 법원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과학적 증거인 DNA 검사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 과학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누구를 아버지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은 로건을 남동생의 법적 아버지로 선언했습니다. DNA 증거가 이렇게 모호한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네, 판결의 향반을 가른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소송 당사자들의 태도였습니다. 태도요. 특히 동생의 생불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핵심 인물, 즉 로건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남편이었던 시오도어의 태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아, 그 아버지요? 그는 이친자 확인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참여하기를 일관되게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소환이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이 문제 자체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의사를 명확히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시오도어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뺀 거군요. 법정 다툼에 휘말리고 싶었던 걸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판사는 바로 이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DNA 검사가 로건과 시오도어, 즉 누구를 생물학적 아버지로 명확히 지목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네. 그러나 생부인 시오도어는 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반면 오직 로건만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책임을 지려 한다고 명시했죠. 그래서 결국 시오도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로 그를 아버지로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로건을 법적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이다 라고 결론 내린 것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어쩌면 고육지책에 가까운 판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 아버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때로는 과학적 진실 규명의 한계 앞에서 현실적인 책임과 아이의 복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생물학적 사실보다 책임 의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네요. 네, DNA라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한쪽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건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였고 법원은 그 의지를 인정한 것이죠. 그렇군요. 이것은 법이 단순히 혈연 관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와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법원의 고민이 깊었을 것 같습니다. 그 판결이 내려지던 날 어머니 도린도 법정에 출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자 어쩌면 손자일 수도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수감 중이던 도린 역시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입장은 좀 복잡했습니다. 진술에서 나는 남편 시오도어가 아이들의 아버지임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남편이 아버지라고 믿었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어서 더 이상 이 절차를 진행할 힘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쳤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그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이 길고 고통스러운 사태를 종결짓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여러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어머니의 입장도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판결을 통해 로건은 법적으로 남동생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결과를 받아든 로건 본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그게 참. 놀랍게도 판결 직후 로건은 언론 인터뷰에서 마침내 내가 예상했던 답을 얻었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도했다고요? 네, 그는 이 판결이 단순히 법적인 지위를 정해준 것을 넘어서 자신과 동생의 삶을 올가매던 끔찍한 과거와 혼란으로부터의 종결, 클로저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치 않았던 내 동생에게도 그리고 남성 성폭행 생존자인 나에게도 마침내 끝이 찾아왔다면서요. 오히려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죠. 아, 그에게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끔찍했던 아동기 학대의 트라우마, 그로 인해 발생한 출생의 비밀과 혼란스러운 가족관계라는 그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 마침내 자신과 동생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어둠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컸던 거죠. 더 나아가 로건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과 같이 끔찍한 경험을 겪었지만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그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하는 남성 생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한 것이군요.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로건 기포드의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스토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쩌면 외면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여러 중요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그중에서도 남성 피해자의 경우엔 사회적 편견이나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현실이잖아요. 네, 아직도 그런 인식이 강하죠. 그런 상황에서 로건이 보여준 용기, 그리고 이 복잡한 친자관계 문제까지 정면으로 마주한 그의 행보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겹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골물대로 골마버린 한 가족 내부의 비극과 트라우마가 세대를 거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정말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네. 둘째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명쾌한 답을 찾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복잡성 앞에서 법과 사법 시스템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 어떤 한계를 가지는가를 드러냅니다. 법원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그렇죠. 완벽한 답은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남성 성폭력 생존자의 존재와 그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로건의 용기 있는 고백과 법원의 판결은 분명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남성 생존자들이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로건 기포드라는 한 남성의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겪었던 끔찍한 성적 학대, 그로 인해 발생한 동생과의 복잡한 혈연관계 의혹, 혼란만을 안겨준 DNA 검사 결과, 그리고 결국 생물학적 진실보다는 책임지려는 위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내려진 법원의 이례적인 친자 판결까지. 로건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과 동생에게 고통스러운 과거와의 종결을 선언했고, 나아가 침묵하는 다른 남성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 파일을 넘어섭니다. 법적 아버지와 생물학적 아버지의 경계는 과연 무엇으로 정의되어야 할까요? 깊은 트라우마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목소리 내기 어려운 남성 성폭력 생존자들의 이야기에 어떻게 귀 기울여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과학적, 법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극도로 복잡하고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법원이 내린 최선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사건은 아버지라는 존재의 의미가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법적 책임, 사회적 역할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더 나아가 로건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고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생존자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